미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3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조지아주에 세워지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장이 멈춰 섰습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미국 정치권의 강압적 단속과 오만한 결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 전체와 동맹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대재앙으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 LG는 왜 철수를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왜 스스로의 목을 조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우입니다. 새벽 4시 30분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임시 연구실에서 전해질 테스트 수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염도 0.01% 단위까지 정확히 측정해야 하는 작업이었죠. 온도 편차 3만 벗어나도 배터리 안전성에 치명적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모니터 화면에 뜬 숫자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17.42%, 17.45%, 17.43%. 완벽한 수치였어요. 이 데이터가 미국 땅에서 생산될 배터리의 운명을 좌우할 테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에서는 새벽부터 미국 노동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0명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있었죠. 저 역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이현우 매니저, 정말 대단해요. 현지 엔지니어 마이클 리처드슨이 연구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 같은 전문가가 있어서 우리도 안심이에요. 한국 기술력은 정말 믿을 만하죠. 마이클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동맹국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개인적 성취를 넘어선 의미였거든요. 오전 9시 현지 언론사 기자들이 공장 견학을 왔어요. 카메라 앞에서 배터리 제조 공정을 설명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겁니다. 안전성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요.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했고 사진을 찍어댔어요. 헤드라인이 벌써 그려졌습니다. 동맹의 미래를 책임질 엔지니어, 한국 기술의 자부심 같은 문구들이요. 점심시간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매니저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었어요. 40대 용접工톰이 말했어요. 제 아들도 나중에 이런 첨단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 해요. 당신이 세운 이 공장이 우리 지역의 희망이거든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히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꿈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2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검은색 SUV 10여 대가 공장 정문을 가로막았어요. 미국 이민 단속국 요원들이 우르르 내려 방탄조끼를 입고 무전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손을 보이게 하세요. 확성기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토마스 스콧이라는 단속국 책임자가 성큼성큼 걸어와 저를 마주봤어요. 55세쯤 되어 보이는 그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이현우 매니저 맞습니까? 당신과 얘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불안감이 치솟고 있었어요. 불법 고용 의혹으로 수사 중입니다. 노동자 200명을 즉시 퇴출시켜야 해요. 스콧의 말에 현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잠깐요. 우리 직원들은 모두 합법적 절차를 거쳐 고용됐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시죠. 제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단속 요원들은 이미 노동자들을 한 곳에 모으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시민권자라고요. 한 노동자가 외쳤지만 요원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제발 좀 기다려줘요. 제 가족이 이 돈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마이클이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을 거예요. 선거철이니까 뭔가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단속 요원들의 행동이 너무 과시적이었거든요. 언론사 카메라까지 따라와서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200명의 노동자들이 버스에 태워져 나갔어요. 그들의 표정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매니저, 미안해요. 우리가 당신에게 폐를 끼쳤네요. 톰이 버스에 오르면서 말했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답했지만 가슴이 먹먹했어요. 동맹을 믿고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저녁 늦게 숙소에서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인한 인력 공백 발생이라고 썼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동맹국에서 이런 일방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밤 11시 현지 뉴스를 봤어요. 조지아주 LG 공장에서 대규모 불법 고용 적발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오전에 저를 동맹의 희망이라고 불렀던 그 언론사였어요. 화면 속에서 스콧이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에요. 그의 말 뒤로 공장 건설 현장이 비춰졌어요. 오늘 아침까지 활기차게 돌아가던 그곳이 이제는 텅 비어 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동맹을 믿는다는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아직은 제도와 상식이 저를 지켜줄 거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단속 사흘째 오전 7시 42분 제 휴대폰에 연방정부 조사팀으로부터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토마스 스콧이 아닌 다른 목소리였어요. 더욱 권위적이고 차가운 어조였죠. 공장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 조사가 시작된다는 통보였습니다. 단순한 인력 단속을 넘어선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된 거예요. 이현우 매니저, 오전 10시까지 연방청사 3층 회의실로 출석하십시오. 품질 관리 데이터와 생산 공정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년간 쌓아온 모든 기술 데이터가 조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배터리 전해질 농도를 0.01% 단위까지 정확히 관리해왔어요. 온도 변화도 3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24시간 모니터링했습니다. 오전 9시 15분 공장 상황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모니터에 떠오른 수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염도 17.4%, 온도 23.1,
압력 1.03바. 모든 게 완벽한 범위 안에 있었어요. 이 데이터들이 곧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마이클 리처드슨이 상황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우려가 가득했어요. 현우, 큰일이에요. 어젯밤 워싱턴에서 특별조사단이 내려왔대요. 목표는 LG 공장 전체 운영 중단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폐쇄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공격이었던 거죠. 오전 10시 정각 연방청사 회의실에 들어서자 상황이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토마스 스콧과 함께 연방 에너지부, 상무부, 국토안보부에서 온 고위 관계자 7명이 디귿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제가 3년간 작성한 모든 기술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현우 매니저, 앉으십시오. 에너지부 차관보 로버트 헨슨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이 제출한 품질 관리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됐어요. 헨슨이 태블릿을 돌려 보이며 빨간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기록한 완벽한 수치들이 마치 조작의 증거처럼 표시되어 있었어요. 염도 17.42%, 17.45%, 17.43%. 이런 수치가 3년간 지속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0.01% 단위까지 정밀 제어하고 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답했지만 상무부 관계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포드 같은 기업들은 0.05% 편차를 정상 범위로 봅니다. 당신들의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해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논리에 당황했습니다. 더 정확한 기술이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배터리 전해질은 0.02%만 벗어나도 열폭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설명했지만 헨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과도한 기술 기준으로 미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때 토마스 스콧이 새로운 서류를 꺼내 놓았어요. 빈 양식지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미국 표준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염도 기준을 0.05%로 완화하고 온도 편차는 7까지 허용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폭발 위험이 300% 증가해요. 제가 즉시 반박했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헨슨이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3일 전 추방된 200명의 고용 기록이었어요. 이 중 30명이 불법 체류자였다고 기록해 주십시오. 15% 비율로 맞춰서요. 혈압이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명백한 거짓 문서 작성 요구였어요. 그들은 모두 합법적 비자 소지자였습니다. 거짓으로 기록할 수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국토안보부 관계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현우 매니저, 당신은 지금 미국 정부의 정당한 행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 운영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다시 봤어요. 17.42%라는 숫자가 빨간 펜으로 지워지고 17.87%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치 하나, 소수점 0.01%가 사람 목숨을 바꿉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년간 지켜온 기술적 양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려 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까지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장 가동 중단 명령이 내려집니다. 헨슨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3만 5천 명의 일자리와 제 양심 사이에서 24시간 안에 선택하라는 거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복도에서 마이클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데이터 조작과 거짓 보고서 작성을 요구했어요. 거부하면 내일 공장을 닫는다고 해요. 마이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3만 5천 명이 모두 실직하는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기술자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동료들의 생계 사이에서 견딜 수 없는 압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 공장으로 돌아와 빈 연구실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완벽한 수치들이 떠 있었어요. 17.4%, 23.1, 1.03바. 이 숫자들을 거짓으로 바꾸면 언젠가 반드시 사고가 날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본사에 상황 보고를 했어요. 서울 임원진들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26억 달러 투자와 3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정치적 오만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밤 11시 숙소에서 내일 제출할 답변서를 고민했습니다. 양심을 팔아 일자리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지켜 모든 걸 잃을 것인가. 가장 어려운 24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단속 일주일째 오전 6시 30분에 서울 본사 김재훈 부사장의 긴급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너머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지난 7일간 벌어진 상황들이 본사 이사회에 충격을 주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200명 추방, 데이터 조작 압박, 공장 폐쇄 위협까지 연달아 터진 위기였죠. 현우야, 상황이 심각해졌다. 이사회에서 긴급 결정을 내렸어. 김 부사장의 목소리에서 무거운 결단이 느껴졌어요. 26억 달러 투자와 3만 5천 명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조지아 공장 철수를 검토하기로 했다. 손실을 최소화해야 해.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년간 쌓아온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부사장님, 아직 협상 여지가 있을 겁니다. 기술적 우위는 여전히 우리 쪽에 있어요. 제가 간절히 말했지만 김 부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봐라. 정치적 압박이 기술을 이길 수 없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생산 이전을 준비해. 화면이 꺼진 후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오전 9시까지 생산 재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연방정부가 요구한 안전기준 완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죠. 오전 8시 15분 공장 직원들에게 상황을 브리핑해야 했어요. 200여 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어제까지 희망을 품고 있던 그들의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에서 철수 검토 지시가 내려왔어요. 제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마이클 리처드슨이 창백한 얼굴로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3만 5천 명의 일자리가 모두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가 무겁게 답하자 직원들 사이에서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생산팀장 데이비드 톰슨이 일어났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이 공장에서 15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이현우 매니저,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요? 생산성도 좋고 품질도 완벽한데 왜 이런 일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절망이 묻어났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정치적 문제예요. 제가 설명했지만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전 10시 본사와 다시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권순호 사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현우, 미국 정부 요구를 받아들여서라도 생산을 재개할 수 없겠나? 권 사장의 질문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장님, 그들이 요구하는 안전기준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염도 0.05%, 온도 편차 7는 폭발 위험을 300% 증가시켜요. 하지만 3만 5천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 아니냐. 권 사장의 말에 딜레마가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의 일자리와 안전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보다 이익이 먼저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42년을 살며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익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모든 게 끝이야. 권 사장의 답변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오후 2시 혼자 공장을 둘러봤어요. 며칠 전까지 24시간 돌아가던 생산 라인이 반쯤 멈춰 있었습니다. 200명이 사라진 자리가 곳곳에 보였어요. 3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품질관리실에서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염도 17.4%, 온도 23.1, 압력 1.03바. 여전히 완벽한 수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함이 곧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었어요. 오후 4시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에서 중재 제안이 왔습니다. 주 정부 차원에서 연방정부와 협상을 시도해 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현우, 정말 포기하는 거예요? 이 공장이 우리 지역 유일한 희망인데. 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본사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지역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공장 철수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3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정말 사라지는 건가요? 기자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밤 10시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라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을 공장이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협력이 정치적 오만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현지 직원들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어요.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은 절박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술자의 양심과 3만 5천 명의 생계 사이에서 무력감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았어요. 단속 2주째 화요일 오전 9시 47분, 공장 실험실에서 배터리 테스트 중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엔지니어 팀이 연방정부의 완화된 기준에 맞춰 빠른 검증 절차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마이클 리처드슨이 팀을 이끌며 정치적 압박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해질 농도 0.04% 편차와 온도 조건, 오차이에서 치명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어요. 현우,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0.01% 기준은 너무 엄격해요. 마이클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2주간 그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연방정부에서 내일까지 시험 생산 결과를 요구했다고요. 생산팀장 데이비드 톰슨도 마이클 편을 들었어요. 50대의 그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보할 수 없었어요. 배터리 안전성에 타협은 없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전해질 농도가 17.87%로 올라가면 열폭주 반응이 시작돼요. 그냥 한 번만 시도해봐요. 대충 맞춰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마이클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충이라는 단어가 배터리 실험실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오전 10시 15분 논쟁 끝에 현지팀이 몰래 시험을 강행했습니다. 제가 잠시 본사회의 전화를 받는 사이 실험실 비동에서 완화된 기준으로 배터리 셀 테스트를 시작한 거예요. 염도 17.94%, 온도 26로 설정했습니다. 제가 금지선이라고 부르던 위험 수치였죠. 오전 10시 32분 실험실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배터리 온도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95, 105, 115. 열폭주 직전 상황이었어요. 현우, 빨리 와봐요. 마이클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전화를 끊고 실험실로 뛰어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빨간색 경고등으로 가득했어요. 온도가 120까지 올라갔어요. 데이비드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배터리가 폭발 직전 과열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저는 즉시 긴급 차단 스위치로 뛰어갔어요. 실험실 전체가 유독가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셀 내부 화학 반응이 통제 불가능 상태로 빠진 거였죠. 모두 대피하세요. 제가 소리치며 빨간 비상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전원이 차단되자 온도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가까스로 폭발을 막은 순간이었습니다. 실험실 밖으로 나온 동료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마이클은 손을 떨며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충이란 말은 배터리에선 곧 폭탄이란 뜻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만약 제가 5분만 늦었다면 실험실 전체가 불바다가 됐을 거였습니다. 오후 1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연방정부가 요구한 완화 기준 0.05%로 생산하면 100개 중 3개 배터리에서 이런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3% 폭발 위험률이었죠. 현우, 이 보고서 연방정부에 제출하면 안 돼요. 마이클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사실을 알려야죠. 그들이 우리를 문제 제기하는 공장으로 낙인 찍을 거예요. 그럼 정말 문 닫아야 해요. 현지 팀과 제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 했고, 저는 안전을 위해 진실을 고집했어요. 오후 3시 연방정부 조사팀에서 오늘 실험 결과를 요구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토마스 스콧의 목소리였어요. 이현우 매니저,
완화 기준으로 진행한 시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험 중 안전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세 보고서를 작성 중이에요. 문제라니 구체적으로 뭡니까? 스콧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온도가 120까지 상승해 폭발 직전까지 갔습니다. 귀하들이 요구한 기준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스콧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런 보고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실험하십시오. 생명이 걸린 문제를 다시 실험하라고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지만 스콧은 단호했습니다. 내일까지 긍정적 결과를 원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실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렸어요. 동료들은 저를 바라보며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본사에 긴급 보고를 했어요. 오늘 실험실 사고와 연방정부의 재실험 요구를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현우야, 상황이 심각하다. 이사회에서 최종 철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 김재훈 부사장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 실험실에 혼자 남아 사고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타버린 배터리 셀과 유독가스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타협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야경이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는 위기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무리 압박이 와도 생명을 담보로 한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요. 내일 스콧에게 어떤 보고서를 제출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실 그대로였어요. 제시도 히오 편집 단속 3주째 목요일 새벽 5시 20분 CNN 속보가 제 휴대폰을 깨웠습니다. 삼성전자 조지아주 반도체 공장 건설 중단 검토라는 헤드라인이 떠올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LG 사태가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까지 번지기 시작한 거였죠. 뉴스를 계속 확인하니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쏟아졌어요.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 재검토에 들어갔고 SK 하이닉스도 텍사스 메모리 공장 계획을 보류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총 투자 규모 120억 달러, 일자리 8만 5천 개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오전 7시 15분 마이클 리처드슨이 창백한 얼굴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조지아 텔레그래프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현우, 큰일 났어요. 지역 언론에서 제조업 붕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신문 일면에는 한국 기업 대탈출, 조지아주 제조업 위기라는 거대한 헤드라인이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 LG 공장 사진과 함께 텅 빈 건설 현장들이 대비되어 보도되고 있었어요. 삼성, 현대, SK까지. 정말 모두 떠나는 건가요? 마이클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가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거든요. 오전 9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서울 본사와 함께 삼성, 현대, SK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전략 전면 재검토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현 상황에서는 미국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삼성전자 미주법인 김동욱 상무의 말에 화면 속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LG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건 정치적 변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 관계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켜고 말했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렇게 물러서면 미국 제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거예요. 8만 5천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라고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코리안 컴퍼니즈 매스 엑서더스 스레턴즈 US 매니어팩처링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미국이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핵심 기술에서 중국에 완전히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스스로 경쟁력을 포기하는 상황이라는 비판이었어요. 오후 1시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텔레비전 중계를 보는데 그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로 우리 주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과도한 단속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캠프 주지사가 공개적으로 연방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주 정부와 연방정부 간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8만 5천 개 일자리 손실은 우리 주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붕괴를 의미해요. 오후 3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철수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우린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다. 토마스 도노휴 회장의 발언이 전국에 생중계됐어요. 재계에서도 연방정부 정책을 공개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후 4시 30분 제가 예상하지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였습니다. 이현우 매니저, 저는 제임스 윌슨 보좌관입니다. 긴급히 협의하고 싶은 사안이 있어요. 윌슨 보좌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졌습니다. 다른 한국 기업들까지 철수하면 미국 제조업 전체가 위험해져요. 그럼 왜 처음부터 이런 강압적 조치를 취했나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그건 정치적 계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백악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후 6시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 돌아와라, 일자리를 지켜라는 피켓을 든 주민들이 거리를 메웠어요. 지역 주민 5천여 명이 참석한 역대급 규모였습니다. 시위 현장을 취재한 뉴스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40대 주부 사라 윌슨이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LG에서 일했어요.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 모든 걸 이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녀의 절규가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그날 밤 10시 CNN에서 특별 토론회가 열렸어요. 한국 기업 대탈출, 미국은 어디로라는 주제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미국이 스스로 첨단 제조업 기회를 차버리고 있다. 이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중국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며 웃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실수가 중국의 기회가 되고 있다. 저는 호텔 방에서 그 방송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정치적 오만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럽연합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 유치 제안을 해온 거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경쟁적으로 한국 기술을 유치하려 나선 상황이었어요. 미국의 손실이 곧 다른 나라들의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태가 단순한 기업 갈등을 넘어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요. 4주째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본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권순호 사장이 직접 영상통화로 공식 발표를 했어요. 화면 속 그의 표정은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26억 달러 투자와 3만 5천 명의 일자리가 걸린 역사적 순간이었죠. 조지아주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 운영을 즉시 중단한다. 모든 생산 설비와 인력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폴란드로 이전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3년간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우, 너는 베트남 하노이 공장으로 발령 내겠다. 일주일 내로 정리하고 떠나라. 권 사장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3만 5천 명의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공장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어요. 3,200명이 가득 찬 강당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이미 결과를 짐작하고 있었지만 공식 발표를 듣기까지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42년을 살며 이렇게 어려운 발표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께 슬픈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본사에서 조지아주 공장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생산을 완전 중단하고 모든 설비를 다른 나라로 이전합니다. 그 순간 강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한숨, 탄식,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생산팀장 데이비드 톰슨이 일어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모두 해고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3만 5천 명의 일자리가 모두 사라집니다. 제가 답하자 강당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15년간 이곳에서 일한 베테랑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고 젊은 엔지니어들은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이클 리처드슨이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현우, 이게 정말 끝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도 끝까지 노력해봤지만 정치적 압박을 견딜 수 없었어요. 제가 무력하게 답했어요. 40대 주부 사라 윌슨이 울먹이며 일어났습니다. 저희 남편이 여기서 10년 일했어요. 아이들 학비, 집 대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녀의 절규에 강당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이 땅이 희망이라 믿었는데 이제 빈 터만 남는군요. 50대 용접공 톰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후 2시 공장 철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생산 장비를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3년간 완벽하게 가동되던 최첨단 설비들이 하나씩 분해되는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배터리 제조 라인의 핵심 장비들이 컨테이너에 실려 나갔어요. 베트남 하노이로 향할 짐들이었습니다. 염도 0.01% 단위까지 측정하던 정밀 장비들도 모두 포장됐어요. 오후 4시 30분 지역 언론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공장 철수 현장을 생중계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기자들 앞에 서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현우 매니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인가요? 본사의 최종 결정입니다. 정치적 리스크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3만 5천 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자의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맹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6시 뉴스에서는 공장 철수 현장이 톱뉴스로 보도됐어요. LG 공장 철수 현장 3만 5천 개. 일자리 증발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텅 비어가는 공장 모습이 전국에 중계됐습니다. 밤 9시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오늘은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암울한 날 중 하나입니다. 연방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8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잃었어요. 주지사의 성명에는 연방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30분 백악관에서도 성명을 냈어요. 하지만 내용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미국 우선 정책의 일환으로 필요한 조치였다. 미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이다. 여전히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연구실을 정리했습니다. 3년간 사용하던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완벽한 수치들이 떠 있었어요. 염도 17.4%, 온도 23.1, 압력 1.03바. 이 숫자들과 함께했던 모든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이클이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현우, 정말 아쉬워요. 당신에게서 많은 걸 배웠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베트남에서도 연락하고 지내요. 그럴게요. 언젠가 다시 함께 일할 날이 올지도 모르죠. 마이클과 마지막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뒤돌아본 공장은 이미 유령처럼 변해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24시간 돌아가던 그곳이 이제는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3만 5천 명의 꿈이 사라진 자리에는 정치적 오만만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조지아주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 3개월 후 화요일 오전 6시 47분 베트남 하노이 LG 공장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CNN 속보를 통해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대형 배터리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 기술 없이 급조된 배터리 시설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사상자는 없었지만 공장 전체가 전소됐다는 보도였어요. 현우, 이거 봐요. 베트남 현지 엔지니어 응웬이 다급하게 달려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새까맣게 타버린 공장 건물과 소방차들이 보였어요. 제너럴 모터스가 LG 기술 없이 자체 개발한 배터리래요. 불량률이 18.7%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이런 일이. 응웬의 설명을 들으며 섬뜩함을 느꼈어요. 제가 그토록 경고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오전 8시 30분 추가 소식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디트로이트 사고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도 화재가 발생했고
캘리포니아 전기차 충전소 3곳에서 배터리 과열 사고가 연달아 터졌어요. 모두 한국 기술 없이 미국이 자체 제작한 배터리들이네요. 응웬이 뉴스를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염도 기준 0.05%, 온도 편차 7라는 완화된 기준으로 생산한 결과였습니다. 오전 10시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공개됐어요.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국산 배터리 품질 보고서였습니다. 평균 불량률 18.7%, 안전사고 발생률 3.2%. 제가 조지아에서 달성했던 0.03% 불량률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한국 기술의 중요성을 이제야 깨닫고 있나 봐요. 베트남 공장 총괄 매니저 박성호 상무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제임스 윌슨 보좌관이었습니다. 3개월 전 조지아 철수 당시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그 사람이었죠. 이현우 매니저, 긴급히 상의할 게 있습니다. 윌슨 보좌관의 목소리에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미국 전역에서 배터리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안전 기준을 완화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경고했잖아요. 제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LG의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뒤늦게 깨달았어요. 윌슨 보좌관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답변은 단호했어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신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후 4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배터리 산업 붕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 후 미국 배터리 기술이 중국에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중국 CATL이 미국 시장 점유율 45%를 차지하며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LG가 떠난 자리를 중국이 채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미국이 스스로 경쟁력을 포기한 결과네요. 박성호 상무가 기사를 읽으며 혀를 찼어요. 오후 6시 조지아주에서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LG 복귀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연방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잃은 일자리를 되찾겠다는 것이 그의 공약이었어요. 주 정부가 연방정부와 정면 대립각을 세운 상황이었습니다. 밤 9시 CNN에서 특별 대담이 방송됐어요. 한국 없는 미국 배터리,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미국이 한국 기술을 포기한 것은 전략적 실수였다. 중국에게 시장을 내준 꼴이다. LG의 0.03% 불량률과 현재 미국의 18.7% 불량률을 비교해보라. 기술 격차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토론 중 한 전문가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조지아 LG 공장이 가동됐다면 미국이 배터리 기술 1위 국가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오만이 모든 걸 망쳤다. 그날 밤 11시 30분 토마스 스콧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왔어요. 3개월 전 그토록 강압적이었던 단속국 책임자였습니다. 이현우 매니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한 게 실수였어요. 그의 사과 메시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의회 청문회에서 제가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과도한 단속이 국가 경쟁력을 해쳤다고 말이에요. 55세의 그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한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더 놀라운 뉴스가 터졌어요. 백악관에서 한국 기업 투자 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을 발표한 겁니다. 연방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폴란드에서 새로운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3만 5천 개였던 미국 일자리는 이제 아시아와 유럽으로 분산되어 있었어요. 베트남 하노이 공장에서 새로운 배터리가 생산 라인에서 나오던 날 불량률은 0.02%를 기록했어요. 미국에서보다 더 향상된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확신했어요. 정치적 오만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기술과 원칙이 승리한다는 것을요. 미국의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더욱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철수 6개월 후 목요일 오전 8시 15분 베트남 하노이 LG 공장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마이클 리처드슨이 직접 베트남까지 찾아온 거예요. 38세의 그는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속도가 우선이라며 대충주의를 보이던 그가 이제는 품질 데이터를 0.01% 단위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엔지니어로 변해 있었거든요. 현우,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미국에서 벌어진 연쇄 폭발 사고를 조사하면서 LG의 안전 기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다는 거였습니다. 조지아 주민 3,2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가져왔어요. 마이클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표지에는 LG, 제발 돌아와 달라는 간절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탄원서를 읽어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용접공 톰의 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LG가 떠나고 나서 우리 마을은 죽었습니다. 마이클 톰슨의 가족은 집을 잃었고 사라 윌슨은 두 번째 직장도 구하지 못했어요. 당신들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전 10시 30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국 의회에서 배터리 안전성 청문회가 열렸는데 토마스 스콧이 직접 증언에 나선 겁니다. 6개월 전 그토록 강압적이었던 단속국 책임자가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과도한 단속으로 국가 경쟁력을 해쳤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스콧이 의회에서 공개 증언했어요. 55세의 그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한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LG의 0.03% 불량률을 18.7%로 만든 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백악관에서 전례 없는 발표가 나왔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공식 사과하고 LG 복귀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국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대통령의 공개 사과는 전 세계에 생중계됐어요. 하지만 제 답변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감사하지만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후 4시 30분 조지아주에서 더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왔어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직접 화상 통화로 참여했습니다. 이현우 매니저, 저희가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기술 기업 신뢰 보장법이에요.
캠프 주지사가 보여준 법안 내용은 놀라웠어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원천 차단하고 기술 데이터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그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연방정부에서 승인한 한국 기업 투자 환경 개선 특별법이었습니다. 오후 6시 베트남 현지 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3,000명의 동료들 앞에서 중요한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복귀 요청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모든 직원의 눈빛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첫째, 모든 품질 데이터는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둘째, 안전 기준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셋째, 정치적 압박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협력이었습니다. 응웬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 베트남 공장은 어떻게 되나요? 베트남은 아시아 허브로, 조지아는 북미 허브로 운영할 예정이에요. 모든 공장이 같은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그날 저녁 서울 본사와 최종 회의를 했어요. 권순호 사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현우야, 정말 돌아갈 수 있겠나? 예, 하지만 우리 조건을 지킬 때만 가능해요.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8개월 후, 저는 다시 조지아주 게인즈빌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공장 입구에는 특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신뢰와 원칙 위에 세워진 협력 LG 조지아주 파트너십 기념비. 그 아래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원칙은 무너져도 신뢰는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마이클이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이제 진짜 동맹이 시작되는 거군요. 새로운 공장의 첫 배터리가 생산 라인에서 나오던 날 불량률은 0.02%를 기록했어요. 과거보다 더 향상된 수치였습니다. 오전 11시 첫 생산품 출고식이 열렸어요. 35,000명의 직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6개월간의 실업 고통을 겪은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어요. 사라 윌슨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셔서요. 톰도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정치가 아니라 신뢰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오후 3시 백악관에서 축하 메시지가 왔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보낸 편지였습니다. LG의 복귀는 진정한 한미 동맹의 상징입니다. 앞으로는 정치가 아닌 상호 존중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6개월간의 고통이 오히려 더 단단한 결속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이클이 건배사를 했어요. 고난을 함께 겪은 우리 가야말로 진짜 동료죠. 이제 어떤 위기가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새로운 공장에서 첫 주야간 근무가 시작됐어요.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의 불빛이 조지아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확신했어요.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실과 원칙 위에 세워진 협력은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6개월간의 절망이 이제는 더 큰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35,000명의 꿈이 다시 살아났고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지만 진심으로 노력하면
이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